하겠습니다. 가끔 댓글에서 동영상 왜 찍냐고 그러는데 동영상 찍다 보니 되게 복잡해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빨리 나가가지고 너무 빨리 달아서 빨리 닳더라고요. 되게 우리 좋은 카메라 산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거 카메라 한 개 먹방 찍는다고 했다가 우리의 벤츠의 먹방을 원하지 우리의 먹방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조 카메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정당까지 얘기했죠. 민주당과 공화당 차이. 그럼 정말 본격적인 거 합시다. 그러니까 팡이 갖고 있는 규제 그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정당에서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FTC 위원회에서는 뭐 1년에 1000건, 2000건을 검토가 올라왔는데 1년에 뭐 딴지 관계 20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역할을 못 하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뜻인 좀 건가요? 제대로 이제 이제부터는? 5명의 위원을 제대로 갖추었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런 M&A 건수라던가 인수합병에 대한 검토 작업이라던가 이제 시장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응해서 이제 이 내용을 쓰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그냥 제가 간단한 코멘트로 실었는데 이제 11월 초에 이렇게 뭐 트럼프가 뭐 규제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빵 중에서도 올 한 해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논란도 좀 많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대선 개입 의혹 여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좀 관련 법적인 소송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 내에서도 이제 가장 견제하는 게 페이스북 애들 그리고 구글을 가장 많이 이제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정보를 다루니까 더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SNS 기반의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많이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애들은 페이스북이랑 구글이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페이스북도 11월 20일 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자기네들의 변호사 팀, 법무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입을 해서 꾸려가는데 보니까 성향이 이제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 막 이런 애들 위주로 많이 영입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좀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뭐 페이스북이 뭐 변호사 누구를 고용했다 뭐 이렇게 기사 한 줄로 나오는데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런 변호사의 이력을 쭉 보니까 반독점법, 뭐 시장 규제 관련해서 좀 전문 변호사인 애들 위주로 많이 영입을 한 거 보면 향후에 얘네들도 이제 규제 리스크를 좀 의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 판례가. 왜냐하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유출도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로 허용해 주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게 지금 사실상 얘네를 규제할 수 있는 건 미국은 없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이렇게 GDPR이라고 여기 실어놨는데 벌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벌금의 실효성이 사실상 되게 미미해요. 왜냐하면 일회성이고 기업의 뭐 매출이나 이익단에 미치는 영향이 4% 내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영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 번 벌금 내고 나면 뭐 끝인 거고. 근데 사실상 규제로서의 힘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거는 얘네들의 개인 그 회원 가입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잃으면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의 사업 기반 어떻게 보면 무형자산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회원자나 이제 가입자 수 이탈 이게 가장 좀 치명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규제가 가해지고 유출이 된다 이슈에 논란이 서게 되면은 뭐 이탈자가 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광고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도 다 이제 수익이 끊기기 때문에 좀 이러한 문제가 사실 규제로 인해서 벌금을 내고 이래서 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의 사업의 영속성에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0페이지 이 점유율이라는 게 온라인 애드 레베뉴라고 되어 있는 게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이요. 광고 점유율. 구글, 페이스북 두 개가 다네. 거의 두 개 합치면 60%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GDPR이라는 법은 유럽에서 만든 법이고요. 유럽연합에서 2016년 4월에 채택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들어진 건 되게 오래됐어요. 1995년에 만들어졌고요. 인터넷 시대가 도래될 때 유럽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고요. 사실 유럽에 소재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EU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타겟은 미국의 IT 기업인 페이스북이나 구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의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좀 그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법안이고요. 그 과징금은 이제 2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의 4% 중에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얘네들이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을 그냥 재미삼아 해봤는데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은 그냥 지금 2018년도니까 2017년도 전년도 매출액 기준의 4%인 금액과 그다음에 2천만 유로 중에 높은 금액을 얘네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전체 매출액의 4% 금액이 2천만 유로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유로가 페이스북도 네, 22.7억 달러고 4% 정도 금액이 16.3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한 22.7억 달러만 내면 돼요. 한 번에 내면 이제 끝. 되게 큰 금액 아니야?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해서 당황했는데 지금 의식이 나네요. 20억 달러면 조금 20억. 그것만 내면 돼요. 아니, 확실한 거는 이제 그거보다 많이 낼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네. 네.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그게 두려울 정도가 아니구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네요. 그러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광고 이런 쪽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거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얘네들은 해외 매출 비중도 크니까 미국 말고도 유럽도 되게 크거든요. 유럽이 40%인가 30% 이상이에요. 근데 유럽단에서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고 나오고 뭐 회원 가입자 수 이탈하고 광고 끊기고 광고 수입원 없어지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규제 리스크가 기업의 이익이나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있다라고 페이스북 구글은 좀 영향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윤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 유럽에서의 그 법안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나 기업을 국한을 하자면 막연히 빵 전체 뭐 IT 전체가 아니라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글로벌. 네, 저는 페이스북이랑 빵 중에서는 구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좀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제일 뉴스화된 건 이 아마존 반독점 네, 관련. 반독점이 이제 두 번째 규제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두 가지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1페이지 봐요. 이게 이커머스 MS거든. 아마존이 49%야. 이거는 정말 나 이걸 보면 우리나라도 얘네 들어오면 청취자연구원이 아마존 다뤘었으니까 엄청 나겠지. 그럼요. 그렇지. 그래서 이커머스에서는 49.1%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좀 거의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33%인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를. 네, 전 세계요. 아직 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것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커졌으면 커졌지 쪼그라들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반독점 규제가 이뤄진다면 이런 아마존이 좀 가장 메인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 부분을 직접 조사하셨으니까 반독점 관련해서 아마존이 언급될 때는 이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주로 언급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클라우드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저번 자료 쓰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 반복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존 이익에서 그리고 성장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클라우드고 AWS. 맞아요. 이커머스 부분은 이제 안진아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커머스가 이렇게 진행 확장을 하니까 AWS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커머스 그러니까 아마존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잘 이해를 시켜줘.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기승전 아마존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제가 이번에 썼던 자료의 포인트는 B2B 시장을 공부한 거고 또 오리나 연구원이 또 오랫동안 또 커버해온 내용은 또 B2C 이커머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소비자와의 접점을
다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게 플랫폼이라면 아마존은 B2C 시장에서 이미 49%를 들고 있으면서 접점을 더 가져가려고 여러 드론 띄고 별거 다 하고 있잖아요. B2B 시장에서도 접점을 다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B2C 시장이나 B2B 시장은 워낙 다른 비즈니스 맞아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B2C 시장을 규제한다고 사실 B2B 시장에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꿈꾸는 비즈니스 자체는 전 세계의 모든 접점을 다 가져가겠다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아마존 엠파이어예요. 여기에 안진아 연구원에도 자료를 썼지만 책을 구매 배달해주는 플랫폼이었는데 스스로 네. 대형 출판사가 돼버려. 생산도 자기네가 야 이거 진짜 다 먹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의류도 가, 대출도 해, 헬스케어도 아마존이 들어갔거든. 네, 이게 지금. 대단한 비즈니스. 이게 지금 사실 아까 독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이라고 뭔가 딱 규정하기도 애매하고 시장이 너무 다양하게 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걸치고 있는 분야가. 근데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쓰면서 아마존의 회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잘생겼잖아 그거. 생긴 건 잘 몰라요. 머리 스타일이 있는 건데. 너무너무 약간 진짜 이 사람 천재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송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2B나 B2C 이걸 다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인데 사실 B2C에서 내가 그래 지금은 손해 봐주면서 이렇게 손해를 뭐 이익 뭐 OP 마진이나 이런 거 좀 안 나와도 그냥 되게 좀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작은 걸 내주고 뭔가 큰 거를 다 가져가려는. 한국에서 약간... 못해요. 네. 쟤는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할게를 안 해주니까. 한국에서. 네. 이래서 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네. 그래서.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마존 얘기하다가 네 회장 얘기로 빠졌네요. 그래서 반독점 규제를 이제 받게 된다면 아마존이 이제 메인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타겟이 돼서 두려운 게 뭐냐면 아마존이 어쩌면 굉장히 핵심 종목이다 보니까 저렇게 타겟이 되니까 아마존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 생각들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가야지.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빵 애들의 주도주의 조정을 받게 할 만한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12페이지 않다. 그림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설명을 좀 해줘요. 반독점법 규제요? 이거 모르잖아 우리는. 이건 법인데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0년도에 제정된 이제 미국의 셔먼법이 이제 근대적 반독점법의 효시이고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 네,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그 반독점. 어느 고등학교에서 배워? 어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술 먹고 나오셔요. 아니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는 맞아. 아니 사회 과목에서 중3 막 고1 이럴 때 중3? 이게 중학교 때 어디예요? 어느 중학교? 오케이.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업이 담합을 하거나 뭐 제휴를 통해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시키는 경우에 이제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셔먼 액트이고요. 이런 셔먼법 위반에 따른 제재로는 이제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법무부에게만 권한이 주어지고요. 미국의 주에 따라서 이제 주정부의 독점 규제법에 근거해서 주 정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클레이튼 액트라든가 FTC 액트 뭐 이렇게 두 가지는 민법 이고요. 이제 민사상의 처벌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FTC 액트는 이제 FTC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법의 행사이고요. 뭐 불공정 경쟁이라던가 시장 독과점 경쟁을 좀 저지하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드는 뭐 규제라던가 이런 제재를 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민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료에는 뭐 실진 않았는데 클레이튼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규제법에 집행을 하고 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미비했던 법들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던가 주식의 인수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 검찰총장한테 이제 연방 독점 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뭐 FTC 위원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합병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이제 여부를 심사하고 이것도 역시 주정부 검찰총장에게 독점 규제법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셔먼 액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로펠러 얘기하면서 맨날 스탠다드 오일인가? 네, 그거 스탠다드 해체시킬 때. 네. 그게 형사살 처벌인데요. 그게 시행이 되면 기업의 분할,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 네. 가장 강력한 액트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민사적인 소송으로 제가 생각하시면 로펠러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도 독특한 사람이었죠. 저도 책 읽었었어요. 록펠러의 전기 읽었는데, 그치. 예,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무서운 인간이지. 각 주에 있는 모든 정유사를 인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점유율 90%까지 정유사들 가져가고 제거하고 죽여버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제들한테만 소송당하고 뭐 일일이 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로펠러, 클리블랜드 학살 막 그걸로 되었어. 재밌잖아. 네. 그러니까 대단한 미국은 이런 금융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이 참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이 셔먼 액트가 생겨서 이렇게 독점을 줄여야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확실했던 거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소비자 후생을 진작시키는 방향이라는 제한 단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가격을 결국 다 올려버린 거라.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사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들이 이러한 반독점 규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전통적인 반독점 규제로는 지금 현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좀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규제를 하려면 좀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좀 과거에 대비해서 봤을 때 IBM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IBM 그리고 1990년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13페이지 PPT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IBM의 규제를 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를 그려보면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는 뛰기 시작했다. 오히려 주가 상승의 시그널이 정부의 규제이다라고 저는 중요한 포인트. 해석하냐? 아니 과거 사례 두 사례만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규제는 이제 주도 산업의 확장 사이클에 가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무형제 주도 산업, 무형제는 안 그래요? 네, 무형제에 주도 산업의 확장 사이클에 가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IBM 같은 경우는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정부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한 주가는 1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당시에 다우존스는 한 84%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가 이뤄지고 소송을 포기하는 시점까지 다우존스 대비 한 3배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나타냈어요. 제일 난 좀 14페이지에서 그냥 주가만 놓은 그림이지만 75년부터 1980년까지 재판하는 기간이었고 경제사가 되고 출연하면서 어떤 IT 기업들 이때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Q가 커지는 산업에 종사한다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는 이 산업이 커지고 있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봤을 때 소위 현재 생각하는 팡 기업들의 아마존의 산업이 그러면 여기서 안 커질 거냐 그 질문이 더 본질적 질문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제가 이 음영을 칠해놓고 글을 써놓은 이유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동일하고요. 이제 오히려 이때 좀 집중적으로 재판이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신규 IT가 대거 출연합니다. 애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출연을 하면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요. IT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좀 바뀌니까 정부의 규제가 이러한 산업의 발전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고 규제를 이제 기각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지나 연구원도 요즘 고민하겠지만 우리 신유건 팀장이나 우리가 하여튼 작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무형제 경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 드는 그렇죠. 생각이 뭐냐면 결국 제도나 회계는 뒤따라가더라. 네, 맞아요. 지금은 이 산업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서야 회계상의 어떤 고민들이 시작된 것 같고 저번에 우리 염동찬 연구에서 좀 뭔가 아쉽게 쓰다 만 자료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가려고 제가 스타디를 하고 있고 또 안진아 연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자료거든. 이게 사실은 규제라는 것도 막지 못했다. 그렇죠. 그걸 좀 예를 들어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해온 지 20년 만에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는데 딴 놈은 못 들어와. 그 와중에 지난 15년 동안에 AWS에서 클라우드 하드웨어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와중에 그거는 딱히 고려를 안 하고 있으면서 사실 아마존이 이 와중에 파스나 사스 같은 그 다음 단계 AI 같은 영역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거는 뭐 잘 모르고 그렇다 그러면 윤세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후행해서 특히 회계적인 고민들 그다음에 경제학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끔 모여서 회의할 때 하는 얘기겠지만 결국 소위 공공선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규제라는 게 내가 이걸 왜 우리 안진아 연구원 자료 썼을 때 제가 되게 안진아 연구원한테 말을 굉장히 뭔가 젠틀하게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냥 평소대로 하지 마.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안진아 연구원 이거 더 파고들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들 규제가 오면 이 산업이 굉장히 흔들릴 거를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이게 아니니까 규제라는 게 보면 오히려 규제가 본격화되게 막 정부랑 붙을 때 되니까 산업이 막 본격적으로 막 커지니까 이게 더 그런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 성장과 규제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이게 있어요. 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마존이 이제 이커머스 성공 이제 49% 이뤘고 이커머스 성공에 이제 취해가지고 도취해서 그 사업에서 어떻게든 쇼부를 보려고 다 그것만 하면서 이제부터 이익을 만들 거야 했으면 이 규제에 날아갔겠죠. 그치,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변하고 새로운 모델 만들고 있는. 맞아요. 만약 스탠다드 오일은 그거를 딱 정착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멈춰서 돈을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해체를 당했어. 원체적 공장은 분할해야 되니까 회사가 분할되니까 그건 끝이었고 이거는 뭐 그거 분할할 것도 없어 지금. 건들려면 건드려 우리 다른 거 이미 하고 있어. 분할해도 상관없다. 걱정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규제라는 게 뭐냐는 질문. 우리가 규제하면 무조건 이 기업을 규제하니까 위험할 거야 하지만 규제라는 게 유형제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는데 무형제를 맞는 규제 법안이 다 실패했었다는 거죠. IBM도 실패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해주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부터 얘기하겠다. 금리 오를 때 이거. 네. 경기 상황도 같이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성장주니까 아무래도 빵 기업들이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가치주가 더 좋고 성장주 안 좋다 또 이런 말씀들도 많으신데 그냥 또 그려보면 그 당시에 또 경기 상황도 유사하더라고요. 미국채 10년물 올라가면서 IBM 주가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의 규제라던가 이런 미국의 이런 경기 상황들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산업의 커지는 시장이라면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뭐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주가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빵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는 시사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70년대 사이클이 뭐냐면 오늘 아까 레이달리오 했었잖아요. 50년대, 60년대 소위 이노베이션 사이클 오면서 소위 포디즘이 하면서 굉장히 경제가 좋아졌다가 70년대 이 경제 체제가 흔들리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혼란기에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는 기업은 더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때 선별했던 기업들은 그때 4배 올랐는데 4배. 그럼요. 이게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친형친이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70년대, 60, 70년대 얘기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쪽 경제로. 그래서 이건 다음에 말씀해서 보시니까 숫자를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왜냐하면 77년부터 81년이 그렇게 시장이 막 엄청났던 시기는 아니잖아요. 오일 쇼크 나왔을 때죠. 근데 그 시기에 4배가 사실 올랐던 거라. 오일 쇼크 나고 오페크 생겨서 난리 났을 텐데 달러 체제가 무너질 때였고 여러 가지 그런 사이클 내에서도 그 산업이 생길 때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준 거죠.
사실 MS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 사례도 좀 들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IBM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역시 정부의 규제가 가해진 시점부터 주가는 15년. 날아가기 시작했고요. IBM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한 800% 정도 주가 올랐고요. 소송 기간 동안 다우 지수 대비 한 5배 정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이 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구간에 음영 구간에서 보면은 시총이 2천억 달러를 또 돌파하는 모습을 소송이 진행돼야 되는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이제 시총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이 정부에서 기업을 규제를 계속 해야 했고 법원에서 MS 해산 요구도 나왔었어요. 2000년도 그때? 4월에 나왔었고 저희 보니까 자료 쓰면서 보니까 MBC 뉴스에도 나왔던데 2000년도 앵커에 마이크로소프트 해산 해산 명령 받았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재소송을 걸고 정부의 항소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에는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요. 정부의 규제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야, 지금 보니까 2000년에 IT 버블 박살났다. 2001년에 MS 샀으면 대박이었죠. 그렇죠. 5배 먹었지. 진짜. 여기서 저도 이 사이클을 저도 여러 각도로 오래 봐오니까 느낀 점이 이 차트의 시사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기록적인 그 골디락스 시절에 엄청난 버블로 갔던 게 90년도부터 이제 한 2000년도까지 10년 동안에 IT 버블 나올 때죠. 네, IT 버블 나오고 그리고 IT뿐 아니라 온갖 소비재들, 글로벌 소비재들 이런 것들 다 퍼가 막 30~40배까지 올라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에 예를 들어 MS 기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 팔았다면 그 시절에 그 전체 미국의 버블 그리고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미국의 약간 글로벌화되는 주식의 버블을 다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가 또 그 시대의 흐름을 또 막지도 못한다는 시사점도 주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냐면 또 보니까 이때가 우리 국가 보도의 날 영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IF 여기 가면 할 말이 막 양털 깎던 시절이 아니냐고 아시아 양털. 우리는 여기서 그때 근무하고 있었는데 얘들은 금시세 영향 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슬프죠. 그때 외국 자본들이 밖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서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유럽의 기업이 망했으면 하고 바랬던 오너들도 있는 거죠. 그때 이탈리아 유럽의 명품 기업들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안재환 의원이 얼굴 점점 짜증나기 시작했어. 아니야. 왜 이렇게 말들을 끼어드냐. 볼것도 아니고 옛날 차트 보니까 반가워서 그래요. 옛날 차트 잘하고.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우리 너무 사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규제에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네, 같습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았고요. 17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이익단을 같이 그려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규제가 진행됐던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평균 OP 마진은 한 47.1% 정도로 견조하게 유지가 됐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워드 본문에는 이제 세일즈랑 세일즈 그로스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제 같은 구간에서도 절대적인 세일즈는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그로스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또 빵의 기업들의 매출 세일즈 그로스가 둔화는 되지만 마진단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견조하게 세일즈 그로스 빠진다고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때 빠지면서 다 좋았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익단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익이라던가 이런 규제 리스크 그리고 그 당시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빵이 위치한 모든 조건들 저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었고 그러면서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경기 측면에서는 그런 와중에 지금의 빵이 주도주였다면 IBM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이 그 당시에 성장주로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가해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더 이제 주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갈 수 있었죠. 그것도 비슷해요. 그때도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견조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오늘 레이달러를 공부했으니까 소위 외환 쪽에 문제가 있던 나라들은 버블이 문제가 됐었거든. 그때는 한국이 달러 보유가 없었던 나라고 지금 달러가 4천억 달러가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말레이시아, 뭐 한국, 뭐 이런 태국 이런 데였는데 이런 나라가 이번에 좀 나왔었죠. 남미라던가 터키 뭐 이런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라임이 운율만 비슷하다는 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정부의 규제라던가 시장 금리의 상승이 이제 무조건적인 성장주에 대한 주가나 뭐 이익이라던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를 18페이지 그림 차트에 넣어 놓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업이라던가 산업이 견조한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리스크를 상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속도 쭉 얘기를 해줘요. 네. 네. 그래서 빵을 놓고 보면은 빵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리스크 상쇄할 수 있고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가져가고 뭐 시장금리 올리면 성장주 안 좋다 얘기를 하는데 19페이지 그림 보시면 기준금리 올리면서 빵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요. 세일즈 그로스가 둔화되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 속도는 느려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방 산업이라던가 이제 전체 시장 자체는 커지는 산업임에는 분명하다. 아무리 둔화된다고 해도 애플이라던가 뭐 아마존 같은 애들은 여전히 20% 정도 매출 그로스 가져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구글 뭐 이런 애들은 과거 5년 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런 성장률이 떨어졌겠지만 떨어져도 30%거든요. 매출액 성장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 자체는 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좀 캐펙스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IT의 전방 산업이라던가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클라우드 이쪽 산업이 뭐 지는 산업이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이런 R&D 지출이라던가 뭐 기업의 투자를 좀 집행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여기 넣어놨는데 캐펙스는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 단에서는 오히려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이제 뭐 이런 성장 모멘텀 여전히 견조하고 경기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제잖아요. 팡이라는 기업들이 보면은 근데 한국의 반도체 이게 한국하고 좀 비교하기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도 사실 한때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돼 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보면 주도주에서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이탈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팡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게 자꾸 기스가 나는 게 내년에 대한 이제 뭐 EPS 성장률이 어쨌든 둔화된다. 근데 연구원님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크기는 어차피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걱정 없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국 이게 한국의 반도체는 좀 유형제 쪽이고 이쪽은 무형제이면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확장 영역이 넓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이렇게 너무 막 이게 성장률이 둔화돼서 앞으로 주도주가 끝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이제 무형제의 어떤 특성을 봤을 때는 그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보면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애플도 그렇고 너무 막 이렇게 큰 폭으로 막 변동성이 커져 버리니까 좀 걱정도 되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게 올해 초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도 한번 빵 애들이 미국 10년물 금리 3% 넘어가면서 되게 크게 조정받고 나스닥 뭐 어제처럼 비슷하게 많이 빠졌던 적 있잖아요. 3월, 그러면서 4월. 그때도 뭐 3월 말에서 4월 넘어갈 때 그래서 그때도 뭐 IT 고점 논란이니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많았는데 그 위에 7월까지 아예 더 올라가면서 7월 고점 찍은 거고 이제 10월에 또 조정을 받은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긴 없었는데 차트를 두 개로 나눠서 그려봤거든요. 빵 인덱스랑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쪽 뭐 반도체 쪽이랑 부품 업체 하는 지수랑 빵 인덱스를 그려보면은 같이 꺾였었거든요. 그 3월 달에 3월 말에서 4월 넘어갈 때 같이 좀 맞았다가 근데 빵 애들은 금방 회복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IT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냥 하드웨어나 뭐 이런 애들 업종 반도체 부품 뭐 보면은 좀
좀 회복하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냥 IT 전체 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결국 그런 것도 좀 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빵 기업 같은 애들보다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애들이다 보니까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반도체는 네. 중국도 쫓아올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1분기까지 좀 슬로우해지니까 네.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말 끊어서 또 그런데 말해요. 안진아 연구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갑자기 표정이 내 말하고 있는데 또 끼어들었어. 이런 표정이었어. 빨리 하고서 나도 한마디 할게요. 까먹었어요. 하나도 말을. 더 화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걱정해요, 염찬이. 우리가 청취자분들 하시는 게 저희 맨날 모여가지고 저희도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런 생각이 내년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게 나와준다면 우리가 유일한 저울은 실적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중미 무역 분쟁도 결국 이게 잘 마무리돼야 아까 안진아 연구원이 맨 처음 앞에서 나왔던 게 결국 달러가 좀 강세로 안 가야 이게 그 나오는 그림이어서 그건 또 중미 무역쟁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상수화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하드웨어도 쫓아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안 쫓아갈 수는 없죠. 옛날에는 시크릿칼 같다니까요. 반도체랑 MLCC, 배터리 이런 것들이 난 시크릿칼이 이게 시크릿칼 아닌가 싶어서 뭔 소리 했는지 그래도 반도체도 그러니까 계속 산업은 커지는 것 같은데 주가 보면은 너무 막 좀 처참한 수준인 것 같아서 얼마나 안 좋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학계, 뭐 연구원, 뭐 온갖 곳을 해서 다를 많이 얘기하는 게 디스플레이 중국 따라잡았지 않냐.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이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감익을 한다 그러는데 뭐 그게 감익이냐? 그게 뭐 조금 주는데 그리고 아까 이 과거 2000년대 그 IBM이나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이 이게 더 큰 것 같거든요. IT 쪽은. 우리 생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요번에 우리가 이베스트가 아마 10월서부터 중점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아마존이라는 걸 중심축에 깔고서 많은 자료가 나갔어요. 사실 많은 섹터 애널들이. 뭐 송초 연구도 했지만 오리아 연구원 이커머스도 사실 그 내용이었고 전략적에서도 이해했는데 왜 그걸 하고 있냐?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궁금해서 지금 이게 끝난 거면 끝난 걸 거예요. 아마 아마존이 끝난 건 주도주였기 때문에. 그럼 아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아마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많습니다. 근데 기업을 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전 세계 미국 이커머스 몇 프로였죠? 49%. 전 세계 클라우드에 33% 갖고 있어요. 아니 시장을 갖고 있으면 마진은 언젠간 따라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안진아 연구원 자료에서 제가 PT 자료 갖다 쓰는 그림이 여기에도 있어. 사실 21페이지 그림인데 20페이지 하고 나서 이 그림 보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21페이지 그림 보면 어떤 느낌 받았어요? 그냥 2015년부터 반도체가 왜 올랐냐? S&P 보면 유연자산 대비 무형자산 규모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그렇잖아. 이게 또 빵이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랑 겹칩니다. 15년 이후부터. 중요한 부분. 그렇지. 그래서 빵 애들이 15년도 이후부터 확 커지는데 그 시점 이후로 이제 무형자산 가치가 유형자산 대비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회계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무형자산 하면은 그 특허권 페이턴트 뭐 연구 개발비 아마 이거에는 그런 것만 포함될 걸 거예요. 맞아요. 주로 IT 기업들이 많고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광의의 무형자산 가치로 들어가면 이건 또 달라져요. 그거는 뭐 회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찾아보지는 않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 매크로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무형 자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 상품도 이제 제가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와 미국 페이턴 대출, 네. 대출. 그래서 약간 이쪽이 되게 이게 전달이 됐네요. 두 단계. 소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작자를 안 돼. 같이 맨날 고민하니까 그렇죠. 저번 신중원 팀장이나 어디 가서 우리가 막 커피 먹어서 한참 얘기했. 좀 우리 매크로팀가 계속 하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은 뭐냐면 뭐 이거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상품이 나오고 뭐 총초연구도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에셋이 뭐냐는 거에 대한 정의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에셋이. 저는 에셋이에요. 신용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기준으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대출 자산이에요. 많이. 근데 크립토 커런시는 대출 자산이 아니지.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무정부 아나키스트집이거든. 페이턴 대출이라는 게 미국은 돼요. 특허권 대출이. 네, 저는 그거 처음 들었고. 한국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럼 특허권 대출이 되면 그걸 유동화시키면 우리도 카드 대출 받은 거 유동화시키면 그게 계속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서브프라임이 뭐였어요? 부동산 대출 받은 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유동화시킨 거잖아요. 이거만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ETF에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속 이쪽을 몰두하고 있는데 저는 21페이지 그림이 기존에 있는 회계 기준에 따른 자산만으로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탁 빼고. 네. 그래서 알았어요. 갑자기 또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너무 그랬어? 놀라웠고 흥미로웠고 뭔가 나중에 또 이런 서브프라임 같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제 그런 쪽에 무형자산으로 인한 버블이 오지 않을까? 그냥 약간 뭐야 또 이거 왔으면 좋겠어.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번에 보험사 계신 분 이거 뭐 또 집행관 계신 분들이랑 막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어떤 금융상품이라는 게 이게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어서 여기서 유동화시키면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해. 이걸 또 유동화 수수료가 발생해. 수수료가 발생해. 그 수수료가 버블이에요. 사실 레이 달리오 아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알잖아요. 최강의 연구원 스타일. 귀찮아. 뭐 이따 가서 근데 우리가 그 책 자료 굉장히 보면서 느꼈던 게 레이 달리오에는 그게 아쉽게 빠졌다니. 그런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그게 버블이 나와야 되거든. 지난 금융위기 때는 소위 주택가서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뭐 무형자산이면 ETF나 둘 중에 하나 갖고서 버블 만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스타트하는 분야니까 결론은 내려주십시오. 그럼 규제 리스크는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빵이 제목이 지나 안 지나 시장이 지나 안 지나 안 진다. 빵지나. 빵지나. 빵은 안 진다. 아니 저는 오늘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 거 되게 들으면서 기뻤어요. 왜냐면 저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선생님이 기억하실 텐데 그 로봇 자료 냈을 때 이제 같은 주제를 분석을 최강욱 연구원이 또 그 당시에 막 논문을 뒤져가지고 미국에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막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같은 고민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같은 주제를 분석해갖고 서로 배우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노동 생산성 최강욱 연구원 얘기 발표하신 거 듣고 배우고 저도 또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고 오늘도 저도 이제 빵 관련돼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시장 관련된 내용이나 그 당시 경기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규제 얘기 이런 것들은 오늘 배우고 처음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되게 의미 깊은 분석들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기쁘고 또 여기 하나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오늘 안진아 연구원 이제 세미나 처음 저도 같이 들은 거잖아요.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또 하나 발전된 게 어제죠. 어제 많이 다 빠졌어요. 어제 급락을 했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어제 AMD는 10%를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최근 며칠 동안 발생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폭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결국은 그리고 빠지면서 시장에서 빠진 이유로 언급된 게 빵에 대한 바텀업 뉴스는 하나도 없고 다 장단기 금리 차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염차님도 잠깐 질문 주셨던 그 내용처럼 미국에서 저도 어규진 연구랑 틈틈이 계속 얘기해요. 모팀이 끝날 때마다 왜 그러냐, 어젠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어규진 연구는 항상 똑같잖아요. 변함없다. 오늘은 다.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미국에서는
IT가 소프트웨어가 성장주이기 때문에 맞아. 시장이든 장단기 금리 차든 여러 가지 마켓 이슈에 항상 크래시가 나옵니다. 맞아. AMD가 10% 빠질 일은 어제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10% 빠져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보다 훨씬 덜 빠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크래시가 날 때 빵이 후행적으로 타격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막 오바를 해서 아 이제 아마존 끝났다, 빵 끝났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끝난 거다라고 좀 과장해서 확대 해석하는 결론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금리 오를 때마다 뭐 연준이 올린다, 아니면 시장 금리 3% 넘었다,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이러면 그날은 다 이제 주가는 그렇죠. 다 이렇게 뭐 4, 5% 이상씩 빠지는 거고, 빵이 무조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그런 주가라던가 산업의 성장성,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 인덱스 안에 있는 구성하는 애들은 이제 각자의 사업의 뭐 이익 모델이라던가 그런 구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뭐 경기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규제가 그렇게 얘네들의 조정을 유발할 만큼의 리스크는 아니다가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걱정이 전에 매크로 거만 갖고 하면 물론 워낙 종목들 관심 많으시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야여서 저희들은 최근 저희가 개인적 리서치 방향 삼고 그 추적해왔던 부분들 좀 모아져 가는 부분이어서 또 저는 배운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안지아 연구원 고생하셨고 내가 뭔가 되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원래 젠틀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하우스는 가장 큰 특징이 그거죠. 개인주의. 그거 느껴지죠. 네. 우리는 철저히 각자의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네. 격식과 허물이 없다라는 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우리 또 할 일을 가야죠. 다들 피곤해 하시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감사합니다.